심장의 수놓은 이야기. 구병모 소설. (51세의 Y씨는) 탈모 완화 및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업체의 대표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광범위하게 수출 성장세를 보인 제품의 홍보와 함께 몇 군데 미디어에 출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라 그의 충격적인 죽음은 수차례에 걸쳐 뉴스로 다루어졌다. 그는 혼자 사는 집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또한 시신 주위를 포함한 거실 전체에는 출처를 알 수 없으나 해감내를 풍기는 물이 흥건하게 퍼져 있었으며 물 위에는 업체 대표로서 제품에 대한 신빙성을 주기 위해 늘 쓰고 다녔던 부분 가발이 동동 떠올라 있었다. 조사 당시 욕실은 건조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가 거실에서 접시물에 코를 박고 사망했을 가능성보다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를 익사시킨 뒤 시신을 싣고 굳이 그의 집까지 날랐다는 가정이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베란다 창문이 방충망을 제외하고 열려 있기는 했지만 Y씨가 귀가 후 실내 환기를 위해 직접 연 것으로 보였으며 집은 12층이었다. 전날 아파트 주차장의 CCTV 분석 결과 Y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의 전담 운전기사인 31세 M씨가 운전하는 제규어를 타고 밤 10시 30분경 귀가했다. 이때 차를 세운 M씨가 뒤쪽으로 가서 차 문을 열어주자 Y씨가 스스로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Y씨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으로 M씨의 머리를 연달아 쳤고 M씨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양팔을 들어 올린 채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러자 Y씨는 발로 M씨의 복부를 걷어차서 주저앉히고 어깨며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 그러다가 아파트 내 다른 입주민의 차량이 진입하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M씨에게서 떨어져선 똑바로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듯 몇 번 삿대질 하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져갔다. M씨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나 Y씨가 떠난 방향으로 허리를 몇 번씩 숙이며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는 자세를 보였다. 화면에서는 사라졌더라도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읽고 M씨는 한숨을 쉬는 듯 채머리를 두어 번 흔들곤 Y씨의 구둣발 자국이 묻었을 어깨를 털더니 퇴근하려는 모양으로 이번에는 자기 차에 올라탔다. 모닝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영상에 남았고 당시 귀가하던 아파트 주민의 진술도 확보됐다. 둘이 다투는 줄로만 알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차에서 바로 내리기가 무서웠어요. 제가 풍채 좋은 남자였다면 그쪽의 모습을 보여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만두지 않으면 보안실에 알리든지. 그런데 시큐리티 직원들이 달려온다고 그자가 눈이나 깜짝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다 자기 을인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티를 내고 싶었지만요. 차 안에서 112까지 눌렀다가 그만뒀어요. 저자가 내 차 번호를 외워두면 어쩌지 싶어서요. 다행히 사람 오니까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얼마쯤 지나서 상대방을 버려두곤 입주민 전용 스크린 도어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사체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금방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괜히 그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꺼려져서요. 불쌍한 기사분이 자리를 추스르고 완전히 주차장에서 떠난 다음에야 시동을 껐지요. M씨가 몰고 간 모닝은 이튿날 그가 출근을 준비할 때까지 그대로 M씨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M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7시에 자신의 집에서 나와 Y씨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제규어 앞에 한참 서서 기다려도 Y씨가 내려오지 않는 데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올라가 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M씨는 사건 현장의 최초 발견자이자 시간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전후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유력 용의자였다. 최소한 그와 가장 오랜 시간을 붙어 있었고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다가 원한 관계도 있을 법한, 그러다가 경찰에서 알게 된 사실은 Y씨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관계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 대목에서 MC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회사 직원들은 MC의 성품을 옹호하고 그가 평소 얼마나 Y 대표의 집중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 대동단결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MC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Y씨의 사적이면서 공공연한 폭력에 노출돼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폭언과 함께 결제 서류를 얼굴에 던지는 건 숨쉬듯 있는 일이어서 특별하지도 않았고 휴일의 야유회에서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성 직원들의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논의 분말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맛이나 냄새가 썩 유쾌하지 않은 건강식품들을 섞은 술을 원샷하도록 강요했다 하며 역시 휴일의 전 직원 산행에서는 양쪽에서 번갈아 실적 보고를 올리던 남성 직원들을 등산용 스틱으로 두들겼다고 한다. 이때 Y 대표의 배낭은 갓 입사한 남성이 자기 목까지 2배로 들고 걷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졌는데 이튿날 신입이 출근을 못하자 Y 대표가 곧바로 해고시켰다고. 다른 중소기업들과 함께한 휴일의 체육대회에서는 대표가 특히 선호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직원들의 공기가 빠져서 그런 거라며 단체에 얼차려를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거기 둘러앉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모두 동원해도 꼽기 어려운 사례들이 터져나오자 갑자기 문제의 본질이 사망사건에서 갑질 실태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경찰은 중심을 잡아서 우선 전 직원의 전날 행적과 알리바이를 조사했다. 늘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이 이 정도라면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회사 밖에 훨씬 대규모로 존재했을 테지만 우선은 그렇게 했다. 인근 CCTV의 영상 분석에 따르면 멀쩡히 귀가한 뒤 집 밖으로 다시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으니 사전에 침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을 것을 상정하고 아파트 내의 영상 일주일치를 확인했다.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택시기사의 모습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긴장하고 영상을 분석했는데 워낙 보안이 철저한 신형 아파트라 그 이상의 특이사항을 집 외부에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집 내부의 특이사항이라면 거실 바닥에 넓고 흥건하게 물이 퍼져나간 것 외에 거실 벽면의 벽지가 모두 벽시계와 액자 높이까지 젖었다 마른 흔적으로 울었다는 것 정도였다. 벽지를 쓸어내리자 하얀 가루가 묻어나왔고 감식반이 그것을 혀끝에 대니 비린 짠맛이 느껴졌다. 만일 바닷물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종의 초현실적인 장치로 인해 이 집안에서 Y씨가 수장당했다고 치면 그 물은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말인가. 이만한 수위로 차올랐던 물이 밤사이에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자연 증발하는 일이 가능한가. Y씨가 살던 집 라인으로 아랫집을 모두 조사한 결과 잠기가 밝은 한 주민이 어느 층에서 새벽에 베란다 청소를 하는지 물을 자꾸만 아래로 쏟아버리는 것 같아서 그 시간에 깼다고 한다. 그것도 베란다에 뻔히 하수구가 있는데 그리로 물을 빼는 게 아니라 굳이 창을 활짝 열고 통째로 물을 밖으로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이 시간에 누구야 미친 하고 투덜거리며 보안실에 인터폰을 할까 싶다가 때마침 소나기도 오던 중이라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귀찮아서 그대로 잠들었다는 이야기였다. 아까 조사받으셨을 때 말입니다. 그 견갑골 아래 등 오른쪽에 넓은 얼룩 있지 않으셨습니까? Y씨가 그날 밤 그 주차장에서 발로 차서 멍든 건지. MC는 잠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생각났다는 듯 대답했다. 그분이 뭐 평소에도 워낙 여기저기 발로 차긴 했는데 이건 아마 멍든 건 아닐 겁니다. 예전에 친구들이랑 그냥 멋으로 문신했던 자리인데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다시 관리하고 색 입히고 그럴 틈도 없었거든요.
이 자리는 자기가 목욕하면서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얼룩으로밖에 안 보일 만큼 색이 많이 바랬습니까? 그건 좀 그렇네요. 그러더니 MC는 잠깐 반신거울로 어느 정도인지 보고 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허가를 내리고 동행을 붙인 경찰은 화장실로 가던 MC를 불러 세웠다. 실례지만 그거 무슨 그림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MC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냥 자연 풍경이었는데요. 그 뭐더라? 우키요 같은 거였어요. 그냥 일본 전통 민화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막 조폭처럼 온몸에 휘감고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사실 한 사무실에 있어도 퇴근길에 지하철 타는 방향이 같으면 그때서야 상사나 동료에게 어디 사시느냐고 묻게 마련이다. 그것도 큰 기대나 호감 없이. 오히려 성가시다는 마음과 가능한 한 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그러나 시민은 포털 사이트에서 사고 뉴스를 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화인의 동네이며 그것도 화인의 거주지와 무척 가깝기를 넘어 화인이 사는 바로 그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임을 알았다. 시민은 많지 않은 직원 모두의 이력서는 물론 급료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주소 도루명까지는 대략 외우고 있었다. 뉴스를 보자마자 화인 씨 그쪽 동네 괜찮은가요? 별일 없나요? 물어볼까 하다가 밤 11시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으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튿날 시미가 출근하여 사무실 커튼을 열어젖히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방문해 선 전날 밤 병원에서 환자의 사정 청취를 했는데 환자가 모친의 주소와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 이름까지만 정상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모두 횡설수설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잠깐 들렀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멍하니 듣고선 시미의 등 뒤로 다른 직원들이 흘끔거리며 출근하고 있었다. 화인이 평소 이상한 낌새나 행동을 비친 적이 없는지 경찰이 물었을 때 시민은 얼마 전 보았던 물속에 가라앉은 표정을 떠올렸으나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늘 앉아서 일하느라 수화기 장애를 달고 사는 사무직 종사자가 어느 날 불편한 표정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고 말수가 적다면 그건 그것대로 오히려 업무하기에는 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화인이 화재 사고의 피해자라는 건지 방화 용의자라는 건지 그것조차 확정해서 말하지 않았으므로 시민은 실제로 화인에게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는 내밀한 문제를 공연히 끄집어내어 이후 거기다 설명과 묘사를 더 보태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막 출근한 상무가 김대리에게서 대강의 눈치만 빠르게 얻어듣고선 끼어들려고 다가왔다. 간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쩐지 젊은 아가씨가 발랑 까져서. 상무님! 시민은 자기도 모르게 욕짓거리라도 내뱉기 직전의 말투로 상무를 저지했고 절규에 가까운 그 목소리에 상무는 기가 질려서 말을 멈췄다. 화인은 외모가 좀 화려할 뿐 발랑 까지지 않았고 발랑 까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성세대의 주관적인 준것들이며 설령 발랑 까진 것이 사실이라 한들 그것은 이 불행한 사태와 무관한 일인데 상무가 옆에서 쏘사겨버리면 그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사건과 본인의 개성 사이에 관계가 없더라도 있게 될 터였다. 사람이 그러니까 화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총무에게 근조 화환을 주문하라고 지시할 생각은 않고 화인의 허물을 들추는 데
거의 신이 나 있지 않은가. 시민은 만약 상무를 가만 놔두었다면 젊은 아가씨가 목덜미에 문신을 새겼다고까지 흥분해서 떠들어댔으리라 확신했다. 문신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체 정보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아무리 본인이 포니테일로 목덜미를 내놓고 다녀서 머리채가 살랑거릴 때마다 셀러맨더가 보일 듯 말 듯 했더라도 그걸 시민은 알 수 있었다. 문신을 한 젊은 여성이라는 것은 몸에 무언가를 그린 자들과 파친코니 마약이니 하면서 대치할 때도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상무가 아무렇게나 떠벌리는 말은 반란 까진 화인이 평소 부친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친에게 원한을 품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리라는 것을. 지금 화인 씨 아버님이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리고 화인 씨 본인도 크게 다쳤다고. 화인 씨가 병원에 있는 이유는 연기를 마셔서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자의 폭력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화인이 혹시라도 저질렀을지 모를 방화에 동조 내지 공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역시 문신에 대한 언급과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이고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시민은 말을 돌렸다.